반갑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임상부 교수 박원균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과를 다 생각하고 어떤 과를 지원할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생각이 이제 바뀌거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과인지보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흉부외과가 어떤 상태인지 좀 잠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관련 질환을 수술하는 과로 크게 성인심장혈관, 소아심장, 그리고 일반 흉부, 폐식도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 의학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외상센터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흉부 외상을 전문으로 보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한번 보시면 1999년에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심장 수술을 시작했고 2011년, 16년에 각각 심장 수술, 폐암 수술 1,000례씩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현재 거의 매년 100건의 심장 수술, 450건의 일반 흉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2015년부터는 계속 550개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심장 수술, 여기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폐식도. 우리 병원에서 본원 흉부외과의 수술 케이스는 이 정도 되고요.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어떤가 보면 이제 한 60개 정도에서 흉부외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주로 서울, 경기도 쪽에 흉부외과 의사들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울산은 13명 있는데 여기 이제 개원가들도 다 포함된 숫자여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다들 뉴스나 그런 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흉부외과 잘 안 합니다. 사람들 거의 20명, 보통 한 20명 정도만 이렇게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마저도 이제 나이대가 굉장히 50대, 60대에 몰려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여기 파란색이 예상으로 이제 몇 명 정도 나올 거다, 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는 전공의 수련을 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꽤 있어서 파란색은 더 줄 수도 있고 빨간색은 더 늘겠죠. 한마디로 이제 흉부외과를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나중에 큰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많다,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 50% 정도 저희가 항상 꼴찌였는데요. 요즘에 이제 소아과가 좀 급격하게 인기가 없어지면서 저희 과는 전통적으로 꼴찌과입니다. 지원율은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여기 이제 심장 수술하고 이 두 친구가 심장 만진 다음에 흉부외과 수술한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그 뒤에는 안 봐서 실제로 안 하죠. 이 친구들 흉부외과 안 하죠. 저희가 이제 심장뽕이라고 하는데 심장 보면은 되게 흉부외과 멋있고 그런 과인데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삶의 질도 안 좋고 해서. 근데 그래서 저희도 전공의도 뽑고 그런 현실적으로 울산대만 따로 뽑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하고 통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강릉 아산병원, 그리고 울산대병원 세 병원에서 이제 통합 선발을 해서 좀 여러 병원을 돌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서울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가장 큰 센터다 보니까 모든 파트의 수술을 다 골고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에선 굉장히 바쁘지만 또 울산이나 강릉 파견 오면은 또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많이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은 이제 오랜만에 경쟁도 하기도 했고 윗년차들도 좀 있어서 다른 병원보다는 비교적 80시간도 더 잘 지켜지는 편이고요.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일단 서울
말고 이제 저희 파견 울산대병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중 이틀 정도 숙박 당직이 있고 주말에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3일 당직이 있고 3일은 퇴근,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은 24시간 오프. 굉장히 여유로운, 스텝보다도 더 여유로운, 어떻게 보면 삶이 있는 전공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제 CNS들이죠. CNS SA들도 충분히 있어서 뭐 충분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흉부외과를 하게 되면은 뭐 트레이닝 받고 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저희가 통합선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대학병원 스텝이라고 써 놓긴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개원의 선생님들을 만나도 흉부외과 출신의 그 하지정맥류나 그 AVF 쪽으로 개업을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험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썼는데 흉부외과가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금을 좀 줍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전공의 때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뭐 좀 바이탈도 관심이 있고 서저리도 관심이 있고 하는 선생님들은 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흉부외과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흉부외과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접하지는 못하고 그러실 텐데, 실제로 해 보면은 뭐 생각만큼 되게 힘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 저희가 TO가 5명인데 아직 3명밖에 지원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좀 먼저 손드는 사람이 유리한 게 있으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서울 쪽에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화기내과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내과에서도 우리 인턴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울산대병원 내과를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도 어느덧 의사가 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고 벌써 학생 때 기억이 이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를 기억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이거는 떠오르시나요? 요새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던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거 말고 요거랑 친하겠죠.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 이제 학생 때 생각하면 가장 많이 접한 게 내과. 그만큼 의학의 기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과가 이만큼 양이 많고 그만큼 이제 우리 의사로서 삶는 데 있어서 내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근데 내과의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요즘은 뭐 내과를 하더라도는 이제 그냥 일반 내과만을 하진 않죠. 이렇게 많은 분과로 또 나눠집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거고요. 저희가 혹시 지금까지 마음을 못 정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 인턴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일단 내과를 해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음 진로를 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주 빈말은 아닌 게, 이제 내과는 진로가 이제 장기별로 다양한 만큼 특성도 다 다르고 또 진로도 또 다양한 편입니다. 사실 흔히 내과 의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 클리닉을 열어서 이제 외래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마치 이제 그 요새 내과학계가 미는 로고가 이제 국민주치인데, 이렇게 이제 주치의처럼 이렇게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는 걸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상당 더 오히려 많은 내과 선생님들은 내과를 마친 다음에 이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이제 각 분야 각 장기별로 시술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요즘은 더 특징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내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카디올로지,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인터벤션을 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호흡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론코스코피로 각종 이제 프로시저를 하는 게 점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프로시저 하면 뺄 수 없는 게 당연히 이제 소화기 내과죠. GI를 오게 되면 내시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서도 시술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ERCP라고 해서 이제 최담도 내시경도 하고요. 요즘은 소장 내시경도 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일본 쪽을 많이 검색하면 이렇게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어려운 시술도 많이 다 하게 됩니다. 내과를 지원하게 되면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원하면은 이런 분야를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프로시저만 있는 게 아니죠. 내과는 또 그 혈액 투석이라든지 또는 골수 이식이라든지 또 코로나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선생님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코비드 19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막는 과가 어디입니까? 내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중환자의학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의학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과는 내과입니다. 그만큼 내과는 의학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심이며 또 가장 스페시픽한 분야까지 진출해 있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훌륭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과를 하면 또 하나 학회를 또 다양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들도 학회가 많지만 내과는 분과가 다양한 만큼 학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전공의 때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 제가 다녀왔던 데만 꼽아봤는데도 뭐 바르셀로나 갈 수 있고 밴쿠버도 가고 비엔나도 가고 코펜하겐도 가고 원하면 학회를 가는 재미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돈이 없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개업하면 또 얘기가 다르니까 이게 큰 병원을 기준으로 내과는 확실히 가오는 있는 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제 강수현 집행위원장이 이제 자주 했던 얘기라고 하죠. 그만큼 내과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의 적성에 따라서 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이 있으면 괜히 그냥 1년 노느니 내과를 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내과가 좋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제 내과 말고 다른 걸 이제 아주 굳게 결심한 분들은 사실 뭐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국에서 내과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 병원 내과가 제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제일 편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균형 있게 괜찮습니다. 입원 환자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술기 같은 것도 많이 기회를 드리고 있고 또 끝나고 나서 전임의 같은 것도 얼마든지 저희가 굳이 다른 병원 가지 않더라도 저희 병원 전임의를 함으로써도 충분히 내과 안에서 또는 내과 그 사회 안에서 내과 학회 안에서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병원 내과를 할 거면 저희 병원 내과를 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직이 우리가 많이 조정을 해서 뭐 이제 한 달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 당직도 고정을 하고 있고 휴가도 다 보장을 하고 있고요. 1년차부터 투오프라고 해서 이제 토일요일 연속 오프도 저희가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과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이제 당직이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망설을 했던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러니까 내과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다른 과를 생각 모르겠는데 내과가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다라는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혹시 걱정이 되면 저기 우리 현 치프 차기 치프 선생님들 얼마든지 우리 괜찮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조교수를
하고 있는 이제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신경외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경외과가 저희가 사실은 뭐 단순히 머리 수술하는 사람 혹은 허리 수술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신경외과 영역이 꽤 넓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어떤 뇌혈관 질환, 뭐 뇌출혈이나 뭐 뇌동맥류 같은 거, 그리고 뇌종양, 그리고 뭐 척추 수술 그런 분야뿐 아니라 뭐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들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제 외상과 관련된 메이저 외상 환자들을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특이한 이제 소아 관련 신경외과 질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신경과 영역에 있는 환자들이 어떤 약물에 조금 반응하지 않는 이 시기가 되면 신경외과적으로 또 수술적인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말초신경 질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세부 전문 분야긴 한데 요즘에는 이 분야를 이제 더 넘어서서 어떤 신경 중환자라는 영역이 새로 또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의외로 신경외과 보드를 따고 이제 신경과학 쪽으로 또 연구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뜬금없이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셔서 어떤 공학이나 혹은 뭐 약제 분야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많아서 요즘에는 그 영역이 사실은 리미트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신경외과 하고 나면 뭐 뭘 하냐 과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 일을 하죠. 저희 같이 그 외에도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제 뭐 이런 데서 이제 봉직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개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회사에 또 취직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게 봉직이든 개원이든 무조건 다 수술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선택에 따라서는 수술 안 하고도 뭐 QL 맞춰가면서 잘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세부 분야를 몇 가지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학생들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신경외과 하면 단연 떠오르는 게 이제 뇌출혈이죠. 뇌출혈과 관련된 특히나 뭐 가끔 이제 연예인들 앞서 내과 교수님 잠깐 보여주셨지만 이제 최근에 사망하신 이제 강수연 배우 같이 이렇게 뇌동맥류의 출혈과 관련해서 유명인들의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사실 이슈가 한 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성으로 오는 어떤 뇌혈관 질환들 또 추가로 이제 뇌경색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과에서 주로 보시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혈관 내에 어떤 급성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게 신경외과 쪽에서 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개두술을 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열지 않은 상황에서 혈관 내로 하는 어떤 인터벤션의 그런 부위까지 다 신경외과 영역에서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고 또 뭐 많이 보시는 이런 뇌출혈 부분의 수술 또 종양 물론 당연히 이제 개두술이 주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방사선 수술 영역도 사실은 이게 방사선 종양외과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머리 종양과 머리 질환에 대한 어떤 방사선 수술은 전국적으로 신경외과 영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신경외과 소속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내에서도 현재 뭐 브레인 메타나 혹은 바스큘러 말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방사선 수술은 저희 과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경과적인 영역에서 약물에 반응 안 하는 다른 어떤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수술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사실은 환자 수가 많은 어떤 퇴행성 질환, 물론 이제 정형외과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척추 디스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수술은 이제 신경외과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스파이널 코드랑 관련된 신경과 관련된 종양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경외과가 조금 더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페리페럴 너브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관련된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단순 수술이 아니라 뭐 통증과 관련된 뭐 통증 관련 어떤 시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외과에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대학병원 내에서는 어떤 이제 통증의학과가 담당하시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 외부에 나가면은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통증 클리닉을 열고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쪽에서 통증을 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해부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부적인 부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안전성이 조금 더 있고 또 빨리 이제 프로시저를 익힌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파인 수술에 대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상, 뭐 두부 외상법은 아니라 척추 외상에 대한 사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 웬만하면 다 머리 받고 그다음에 뭐 척추 찌그러지고 거의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메이저 환자분들을 저희 신경외과에서 사실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어떤 제너럴 뉴로서저리의 파트였지만 현재는 이게 특수화가 돼서 전국의 큰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외상센터를 가지고 있고 센터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센터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도 외상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지금 2분 따로 계시고 아마 내년쯤에 또 충원이 되실 예정이라서 그런 외상에 대한 경험도 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외과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일반적인 오해라고 하면 뭐 수련 환경이 아무래도 너무 열악하다, 너무 빡세다, 당직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다. 사실 저희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임상과 중에 80시간이 도입이 됐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학회 차원에서 도와드린 과가 신경외과입니다. 어찌 보면 빡세다고 유명한 손꼽히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80시간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도입되기 전부터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병원에서 80시간 도입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80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시고 저희도 현재 최대한 이제 80시간 근무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력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1년 차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당직을 지금 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수월한 수련 환경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강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잡일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내에서도 그렇고 또 학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외과니까 수술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험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 그런 교육 어떤 센터들이 막 오송이나 이런 데에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금 교육을 해드리려고 전국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신경외과 장내는 불투명하다. 솔직히 저는 이거는 동의를 못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불투명해 본 적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매년 전문의 배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희소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련 후에 나가면 연봉은 보장이 됩니다. 물론 뭐 정형외과만큼은 사실은 보장 못하겠지만 타과에 비하면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의 연봉 순으로 따지면 뭐 5손가락 안에는 지금까지 계속 꼽혀져 왔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진 않습니다. 수요는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의 취득 후에도 계속 힘들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수술을 원하시면 수술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힘들 수 있고 바쁠 수 있지만 또 수술을 안 하거나 또 파트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또 지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 과정은 어찌 보면 비슷하게 조금 힘든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련 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은 어느 정도 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 신경외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스텝은 총 10분 정도 계시고요. 이 중에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는 9명, 그리고 저희가 방사선 수술 때문에 의학 물리학 하시는 교수님이 같이 계셔서 총 10분의 교수님이 지금 수련을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한 연차당 지금 4년 연속으로 TO를 2개씩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총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 규모급의 지방 병원에서 TO 2명 있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뭐 불경 지역 해봤자 몇 군데 안 되고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아산 이런 데도 TO가 2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규모에서 TO가 이 정도 확보가 되는 병원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당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수월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문 간호사분들이 경력들이 다 5년 이상 된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동이나 혹은 수술실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열심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수련받고 일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신경외과 자체의 이제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수술이 경험이 가능합니다. 사실 방사선 수술 센터를 갖고 있는 신경외과가 전국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독립적으로 일단 운영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 수술 포함한 신경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역의 수술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금 1,000회 이상의 임상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계속 늘어서 올해는 거의 1,500회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어서 임상 경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자원이 지금 풍부합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펠로우쌤도 계시고 그래서 그 펠로우쌤이 전공 선생님들의 수술 당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또 커버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충분히 펠로우 선생님이 확보가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좀 여유로운 어떤 인력 구성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산 신경외과랑 이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어떤 수련 기회를 또 저희가 드리고요. 또 아까 내과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국내나 국외 학회는 당연히 참석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신경외과 전체는 내과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서도 분과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 그런 학회 기회는 굉장히 많고요. 실제 지금 저희 치프 선생님 일본에 계십니다. 그리고 졸국 이후에도 사실은 전공의 수련 딱 받자마자 나가서 당장 바깥에 던져졌을 때 뭐 갑자기 좀 막막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못하는 거를 뭔가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럴 때 일종의 AS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교류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직접 달려가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련을 받은 이후에 어떤 신경외과로의 의사로서의 어떤 생활을 할 때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과 차원에서 또 열심히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크게 안심을 하고 수련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한 작은 과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진을 같이 찍으실 수 있는 좀 관심 있는 좋은 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과 김진성입니다. 앞서 굉장히 좋은 발표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신경외과, 내과 그리고 흉부외과 그리고 뒤에 말씀을 또 해주실 그런 응급의학과 이런 과에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외과에 또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외과 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주 무대가 외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학 드라마의 어떤 시초가 되었던 원래 일본 원작이죠. 하얀거타. 여기 주인공이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드라마들의 가장 주무대가 되는 과들이 방금 다 말씀을 주셨던 과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비뇨기과, 뭐 방사선 정량학과 혹은 영상의학과 물론 이제 조연으로 나오시긴 하지만 주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메이저과들이 아마 주연이 되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보람이 있는, 물론 다른 과들이 보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과들이 이제 아마 드라마의 주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과 의사 봉다리, 그리고 뭐 이제 트라우마 센터를 보여줬지만 골든타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유행을 했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외과, 그리고 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흉부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방금 말씀해 주셨죠.
이런 과들 뭐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드라마 원작이었지만 이제 소아외과 의사인 뭐 굿닥터 그리고 뭐 그레이 아나토미 뭐 연애 드라마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뭐 트라우마 센터 뭐 더 여러 더블 보도 트리플 보도였나요? 뭐 어쨌든 낭만 닥터 김사부. 전 사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외과가 주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희가 행위들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얻는 과들이 드라마의 주무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드라마처럼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외과를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내가 환자를 보는 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환자를 보지 않는 과를 할 것인가. 대부분은 환자를 보시는 과를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힘들게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약으로 이제 혹은 뭐 시술로 해결을 할 것인가. 정말 수술하는 과를 가더라도 우리가 바이탈을 다루는 과를 갈 것인가 혹은 이제 바이탈을 다루지 않고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이너 수술을 하는 과들로 갈 것인가.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흉부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이 두 과와 함께 저희가 바이탈을 다루는 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속 설명을 주셨지만 캔서, 우리가 암 수술이라든지 혹은 양성 질환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흉부외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외과에서는 이런 이제 이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수술을 겸하게 됩니다. 분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과 뭐 훨씬 더 많지만 방금 또 말씀하셨던 신경외과들도 굉장히 많지만 외과 분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인턴 잡을 하시면서 충분히 느껴보셨을 거예요. 수술 들어가 보면서 느껴보셨을 거고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과들이 있고 이 각 과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다. 그만큼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략 한 10분 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거 저희가 이런 누구가 계신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괜찮으세요? 어쨌든 저희는 80시간의 이제 시간 내에 일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만큼 당직 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당직 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당직 설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4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스텝 14명 있고요. 펠로우 3명 있습니다. 아마 펠로우는 더 충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레지던트는 총 지금은 4명이 있습니다. CNS 11명 있고요. 우리 수술방에 간호사들 9명이 있습니다. 인턴생도 지금 우리가 항상 4명이 주치로 같이 서고 있죠. 총 인력이 45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외과를 한다고 하면 이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일을 많이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업무 주치하시죠. 수술 당연히 집도하고 보조를 할 거고요. 2년차는 중환자실을 같이 좀 보게 됩니다. 그 말고는 또 다 역시나 수술 집도 보조를 하게 될 거고요. 3년차 때는 수술 집도 보조가 아주 주임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관리하시는 것이 주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직 서는 거 열심히 해야죠. 근데 80시간에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을 만큼 혹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로딩을 많이 줄 만큼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80시간 중수한다. 끝입니다. 오버타임 없습니다. 오버타임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죠. 교육수련부에서 절대 허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술을 들어갈까? 예전에 이거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과의 유일한 전공의인 장겨울 선생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수술 들어올래? 라고 물어보죠. 저희 들어오고 싶은 수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수술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주치를 하고 있는 과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 치프가 오케이 하면 바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많이 몸이 안 좋고 힘들면은 저희 에세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술에 선생님들이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들어가고 싶은지 저희가 충분히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
혜택은 뭐 방금 앞서 말씀 교수님들이 많은 설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입국할 때 뭐 노트북, 태블릿, 워치 뭐 이런 거 다 선물해 드립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드리도록 하죠. 원하는 분야의 파견 근무도 다 가능합니다. 타 지역 상급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대개는 아산병원이 되겠죠. 지금 저희 치프는 삼성병원으로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삼성병원에 중환자실에 가 있습니다. 외국 로컬 병원도 가능합니다. 뭐 화상병원에 저희가 가보고 싶다. 혹은 뭐 원내 탁과,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성형외과 다 가능합니다. 파견 근무를 매년 저희가 한 달씩 해드리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교수님들과 마찬가지, 다른 과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학회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근태의 자유입니다. 내가 오늘 반차를 쓰고 싶다? 반차 쓰고 가셔도 됩니다. 하루 쉬고 싶어요? 아파서 오늘 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가 한 일주일 정도 해외를 가고 싶어요. 나갔다 올게요.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근태를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거기다가 학회나 이런 다른 쪽의 휴가는 당연히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쓰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일에 애니멀랩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복강경 수술을 우리 환자들에게 직접 집도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고난이도의 수술은 환자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동물 장기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 이제 원내에서 수처나 다른 연습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애니멀랩이라고 하는 동물 술기 워크숍을 또 연일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면 결혼 장려. 결혼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결혼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기를 가지고 싶다 여성분들 당연히 가지셔도 됩니다. 모든 휴가는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급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급여 저희가 보장을 합니다. 기본 급여 당연히 높고요. 우리 병원 급여가 나쁘신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당직이 충분히 있죠. 당직비 다 포함해서 드리고요. 외과는 외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외과 지원금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병원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를 저희가 정확하게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저희 다른 전공의들의 급여보다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진로가 있겠지만 저희 이제 졸업생들을 얘기를 든다면 대학병원 교수 11명이 있고요. 봉직이 2차 병원이나 개원가의 봉직 혹은 요양병원 총 12명이 있습니다. 개원하신 분 7명이 계시고요. 군대에 한 분 계십니다. 다 지금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외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은 못 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가장 크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봉직이나 대학병원 쪽에 스텝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외과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른 과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과에 대해서 지원도 고려해 보시고요. 외과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손만 든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저희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강정성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이제 한 반 정도는 저희 응급실에서 지나다니면서 뵌 것 같고 또 얼굴이 안 익숙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실 발표 이전에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래 좀 지원자 선생님들이 다행히 좀 채워주셨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과에 안내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또 매년 차는 과는 아니기도 했었고 이런 발표를 지금 원내 안에 계신 선생님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계신 선생님들도 같이 들으실 수 있고 나중에도 찾아보실 수 있다 해서 향후에도 혹시 저희 과를 고려했을 때 저희 과가 어떤 과인지 또 과에 크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짧지만 자료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응급의학과는 당연히 응급실에만 거의 있는 과입니다. 대부분 과에서 이제 제일 오기 싫어하는 데가 응급실이고요. 항상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다 합니다. 제일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언제가 급했냐. 처음에 환자가 많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왔을 때 이렇게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아주 많이 불안해하고, 그때 우리가 처치를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을지, 수술방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시술을 할 수 있을지, 그까지 저희가 안정시키는 공간이 응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응급실에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각 교수님들이 응급의학과에 대한 장단점을 좀 개개인별로 간략하게 써주셨어요. 먼저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시니어 알력 교수님이시죠. 장점의 최대 장점, 근무 끝난 뒤에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뭐 전화 올 일 없고요. 저희 탑과 응급실에서 다른 과 교수님들께, 특히 내과죠, 입원 환자 노티 드릴 때 저희가 밤늦게 노티 드리거나 아니면은 막 기차나 저런 버스 같은 거 타고 있거나 운전할 때 저희가 전화 걸 때 보면 상당히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전화 올 일 없고요.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응급의학과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데, 응급의학과는 국가 법상으로 계속 필요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이죠. 앞으로 2025년에서 2026년부터 또 응급실 배치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담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단적으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26년도까지 이제 전문의가 총 8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5명이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여튼 계속 국가에서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개원을 하지 않고 봉직에 한해서라면 거의 모든 과에서 최상위권의 페이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지역별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김성희 교수님이시고요. 역시 최대 장점 이거죠. 근무 시간에만 일한다. 퇴근하면 뭐 할 거 없고요. 좀 한 종류의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자를 경험한다.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이라 생각하면 장점일 수 있고요. 실생활 속 만능 의사이다.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또 주변에서 연락이 항상 많이 옵니다. 애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하여튼 안 좋으면은 먼저 우리 과에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뭐 환자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 보는 거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맞는 과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 과장님 최욱진 교수님도 결국에 이거네요. 온오프가 확실한 거 최대 장점으로 꼽으시고, 그 외에도 우리 확장성이라고, 대부분의 사실 과 선생님들은 병원 안에서만 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진료 외에도 지자체에 교육하는 거, 저도 당장 내일 교육 하나 있거든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아니면은 119 교육, 아니면은 지자체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회의하는 것들, 뭐 저희가 관여를 한다거나 또는 법이나 분쟁 같은 거에도 저희가 자문을 많이 맡기도 하고, 그다음 공무원들이랑 접촉이 많기도 해요. 이거는 단점이, 이제 일이라 생각하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단순한 병원 진료 말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근무 스케줄이 유연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인턴 시절에 응급실 돌았으니까 응급실 근무 너무 빡빡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스케줄을 보시면 왜 로컬에서 응급의학과 스케줄이 좋다고 얘기가 많은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봉직에서는 거의 페이가 최상위권이고요. 세부 분야가 저희가 뭐 내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저리과는 거의 예전부터 많이 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세부 분야가 계속 개척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6번, 요즘 같은 세상이 중요합니다. 요즘 참 어떤 병원에서든지 어레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제일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과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저희 최병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시 스케줄이 좀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탑과보다 교원 자리가 여유가 있고 수도권도 진출이 가능하다. 뭐 여유가 있다는 게 교원 자리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교원을 지망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겠고, 육성 분야이므로 향후 전망이 좋다. 앞으로 우리 과가 완전히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역시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저희 과는 개개인별로 되게 다릅니다. 얼마나 발전하는지 하고 싶은 만큼 늘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아웃풋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고, 또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여가 시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역시 전망이 안정적이다. 머리가 짧을 텐데 이거 군대 시절에 교육할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료 말고 저는 여기서 3년 동안 이렇게 교육만 했었는데,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은 뭐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최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 쉴 때 일한다는 거. 거꾸로 보면 장점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지내는 거 좋아하면 이건 정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일정 맞춰서 어디 맨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참 힘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 저희 응급실에서 환자를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응급실에 환자 있어봤자 길어도 2, 3일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완쾌되어 퇴원하는 것을, 뭐 장기 질환 같은 경우는 좀 보기 힘들 수가 있고, 그 다음 환자들이 가장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 그리고 또 의료진들도 일반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코 고는 것보다 응급실에서 코 고는 걸 가장 좀 신경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밤낮 바뀌는 거. 밤낮 바뀌는 게 지금 여러분들 같이 다 젊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쯤 지나면은 상당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 정돈된 그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개척 분야가 많다는 거. 대신 요거는 시작하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야간 근무의 부담감, 그 다음 뭐 전공의 수련 중 스트레스, 그 다음에 주치자 상대. 아마 응급실 근무하면서 몇 번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치자하기 대하기 상당히 힘들 수 있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뭐 교대 근무로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 제가 아까 장점에 써놨던 건데, 본인 의지가 있으면은 사실 발전이 엄청나게 되지만, 본인 의지가 별로 없으면은 이제 좀 속된 말로 묻어가는 과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들이 다양하게 불편 불만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장단점인데 저희 응급실에서 평소에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 끔찍한 환경이 있죠. 환자가 이렇게 다다다닥 몰려오는 이런 날이 있기도 하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 저희가 이제 화이트 배드라고 하는데, 이런 날도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으니까 찍어놨겠죠. 예. 아무래도 탁과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응급실에서 휴가 써보신 분들은 이제 뭐 저한테 이렇게 휴가 의뢰하셨을 때 제가 뭐 별말 안 하고 다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무와 오프가 다 자유로운 과이기 때문에 항상 근무 스케줄이 자유롭다는 게 최대 장점 중에 하나고요.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다가 예전에 입원한 분들도 계셨고, 말 많이 하면 또 톤실라이티스 같은 걸로 입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지만 뭐 헬기를 탄다던가 이런 훈련 좋아하시면 하실 수도 있고, 뭐 저처럼 별로 안 좋아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 사람들끼리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놀러를 다닌다든지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학회 같은 데 가서 뭐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근무할 때 항상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닥터 말고도 주변의 의료 인력들이랑 관계도 저희가 상당히 좋은 게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인력을 보면은 저희 소아전담 교수님 4명을 합쳐서 스텝이 9명이고, 그다음 전공의는 2, 3, 4년 차가 3명, 1년 차가 이번에 가을탄 한 분까지 들어와서 총 11분이 됐습니다. 저희 의국 개국후에 이제 최대로 많이 들어온 거고, 내년에도 다행히 이 인원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 선생님들이 옛날에 적을 때는 달에 한두 명씩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서너 명씩 쭉 있고, 이렇게 CNS 보조 인력들도 저희가 있어서 저희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들은 좀 처치를 해주게 됩니다. 요게 있으니까 올해는 저희가 지원자가 다 됐고요. 혹시 내년에도 지원 고려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9월에 전공의 스케줄을 보면은 근무 숫자가 이렇습니다. 4년차 15개, 2년차 3년차가 16개, 1년차는 17개가 되고요. 여기 보면 이게 저희가 근무 짤 때 근무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NOD는 이제 나이트 오프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이오리듬에 최대한 바이오리듬에 상당히 힘든 근무는 최대한 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다 같이 짜고 있고, 실제 급여 우리 1년차 선생님 급여인데 보통 받는 날은 이렇게 정도 받고 좀 많이 받는 날은 이렇게 잘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턴 급여도 상당히 높지만 1년차 급여도 잘 나오고 있고요. 파견은 저희가 2년 차에 한 번, 3년 차에 두 번, 2년 차에 두 번, 3년 차에 한 번, 4년 차에 한 번씩 있고, 연차는 이렇게, 연차도 상당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은 이제 저희가 전공이 수련할 때만이고 전문의가 되게 되면 스케줄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거는 그냥 로컬에 계신 선생님들 시간표를 저희가 받아온 건데 이렇게 쭉쭉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근무표 이렇게 쭉쭉 띄워놓고, 그러니까 자기 근무를 이렇게 좀 붙여놓고 중간에 확 띄워서 여행을 장기간 간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실제 이런 것도 보면은 중간에 쭉쭉 비는 기간이 있어서 우리 요즘 장거리 여행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한 열흘씩 갔다 올 수도 있고 자기 시간을 최대한 프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응급의학과의 장점, 뭐 제가 아까 여러분 교수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급여도 괜찮고 스케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퇴근하면 할 일이 없다. 단점으로 근무가 자유로운 게 야간 근무가 있다는 게 포함이 되고 규칙적이지 않아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탁과랑 접촉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공의가 되신다면은 온오프 저희 뭐 최대한 존중해서 확실하게 채워드리고, 또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국에 이거 2개 다 들고 있는 병원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중증 환자, 경증 환자 전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서로 저희 관계도 좋기 때문에 아마 저희 수련하는데 여러분들 다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이라 했지만 이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